어머님 손 진짜 더러워요. 화장실 청소한 손으로 우리 음식 만지지 마세요. 세균 덩어리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워요? 친구들이 할머니 거지라고 해요.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청소 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져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학교 근처에서는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뒤에서 몰래 지켜보며 흘린 눈물을 아들은 알까요? 결혼식 날에도 구석자리에 앉아 축복했던 그 마음을 며느리는 알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치우기라 불렀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김봉례라고 하고요. 올해 82세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이야 워낙 어려운 때였지만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더욱 가난했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그대로.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농사일을 도와주며 돈 몇 푼이라도 벌어와야 했거든요. 그때는 학교 가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모든 게 낯설고 처음에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고향 출신 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언니가 건물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힘들겠지만 일단은 이거라도 해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지요. 저는 그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습니다. 변기 청소, 바닥 닦기, 쓰레기 치우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편지로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 일만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지요. 그래도 젊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악착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24살 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수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제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거든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연애를 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하객도 몇 명 안 되고 예식장도 아닌 작은 식당에서 치렀지요.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철수 씨가 저에게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철수 씨는 공장에서, 저는 청소 일을 하면서요. 신혼집은 반지하 작은 방 하나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였거든요. 태민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철수 씨는 그날 밤 저를 꼭 안으며 우리 아이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키우자고 다짐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는 꼭 공부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태민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품에 안았던 그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고 예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철수 씨도 아들을 보며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니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모든 게 다 돈이었거든요. 저는 출산 후 한 달도 안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태민이를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 일과는 정말 빡빡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태민이 우유를 끓여주고 5시부터 첫 번째 건물 청소를 시작해요. 오전에는 3개 건물을 돌고 잠깐 집에 와서 태민이를 확인한 후 오후에는 다른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태민이를 돌보고 밤에는 또 다른 건물 청소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밤 11시였지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규 근무가 끝나면 야간 작업도 하고 주말에는 다른 곳에서 일당을 받는 일도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보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도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태민이가 자라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태민이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태민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처음으로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태민이가 친구들이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 엄마는 회사원이니 선생님이니 하는데 저는 청소부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혹시 태민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태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태민이만큼은 꼭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었거든요. 입학식 날 태민이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태민이가 공부에서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와서도 태민이와 함께 공부했어요.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민이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우리 태민이는 머리가 좋다며 철수 씨와 함께 기뻐했지요. 하지만 태민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차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태민이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자주 사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문이었지만 저희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도 그런 거 다 해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태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저는 청소하는 건물 수를 더 늘리고 가사 도우미 일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조금씩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도 원하던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새 옷도 사줄 수 있었거든요. 태민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간 태민이에게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놀러 올 때 태민이가 저에게 오늘은 집에 좀 늦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올 거라서 그런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하지만 태민이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그런 걸 아니겠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들은 태민이와 친구들의 대화였어요. 친구가 너네 엄마는 뭐 하시는데 하고 물었을 때 태민이가 그냥 건물 관리 일 하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청소부라는 말 대신 건물 관리라고 포장해서 말한 거죠.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수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고 나중에 철이 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될 거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태민이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도 자주 아팠지요.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우리 태민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혹시 우리 학교 근처에서는 청소 안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면서요. 친구들이 연애 엄마 청소부구나. 우리 엄마는 회사원인데 하면서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민이가 제게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학교 근처에서는 청소하지 말라고. 너무 창피하다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아이는 나를 창피하고 있다니.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태민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하지만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태민이 대학 갈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결국 저는 태민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학교 근처에서는 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대신 더 먼 곳에서 일을 찾아야 했어요.
교통비도 더 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태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 전라도에 논바우 1,000평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골 땅이라 평당 5만 원 정도로 값어치가 거의 없었지요. 같은 해 남편이 산업재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56세인 제가 홀로 대학생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생계가 급해 고향 땅을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는 태민이가 전부였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죽을 힘을 다했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손목에는 물집이 생기고 무릎은 항상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태민이만 잘 되면 되라는 마음 하나로요. 태민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태민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이미경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우리 태민이도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면서요. 엄마, 미경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어요. 어떤 아이일까? 우리 태민이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하면서요. 열심히 준비했지요. 그날 입을 옷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고 갔어요. 첫 만남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미경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우리 태민이가 이런 좋은 아이와 사귀는구나 라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태민이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궁금했어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일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청소부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리 일을 해요라고 둘러댔지요. 건물 관리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요즘 건물 관리도 여러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미경이는 계속 캐묻더라고요. 결국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청소 일이에요. 그 순간 미경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오빠는 어머님이 청소일 하신다고 안 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다른 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미경아,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민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청소일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미경이가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래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도 결국은 내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나이 또래가 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미경이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민이가 우리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뻤어요. 비록 첫 만남에서 좀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경이 어머니까지 함께 온 그 자리에서 정말 상처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청소 일을 하신다고요? 그럼 결혼식 때 하객들한테 뭐라고 소개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하신다니 좀 곤란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속으로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리에서 태민이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미경이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일 좀 찾아보시면 안 돼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나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다니.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태민이를 키웠는데 왜 내 직업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나? 하면서요. 그때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을 털어서 결혼 자금을 지원했지요. 2천만 원이었는데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미경이 가족의 반응이 정말 상처였어요. 그것도 청소해서 번 돈이죠? 받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 딸이 나중에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받기는 했지만 마치 더러운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소외되었어요. 미경이 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딸이 참 고생하겠네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시니 라며 노골적으로 기피했어요. 예식장 선택, 혼수 준비, 신혼집 마련. 모든 일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었지요. 특히 신혼집 얘기가 나왔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독립해서 살아요. 그래, 젊은 부부들끼리 살아야지.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2001년 봄, 태민이와 미경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결혼해서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혼식에서도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이 가족들은 저를 소개할 때도 신랑 어머니세요라고만 했어요. 제 직업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지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연락을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지요. 미경이도 처음에는 그나마 예의는 지켰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말투부터 달라졌지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형식적이 되었고, 가끔은 시어머니가 라고 3인칭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2002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경이가 임신한 거였거든요. 손주를 가질 수 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라며 하루 종일 웃었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미역도 사다 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해서 가져다 주었지요. 미경이는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네요 라며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준수라고 지었지요. 병원에서 처음 준수를 봤을 때의 그 감동.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고 빨간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 손주구나, 내 피를 받은 손주구나라며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켰어요. 간병도 제가 했지요. 미경이는 출산 후 몸이 아파서 거의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수가 태어나고 며칠 후 미경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클 때까지는 어머니 직업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지.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기로 했어요. 그래, 알겠다.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준수가 자라면서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봤어요. 미경이가 일을 나가야 해서 종종 준수를 맡겼거든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잠재우고 정말 어떤 친할머니보다 더 열심히 돌봤다고 자부해요. 손주도 저를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게 안기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내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라며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안 지겹거든요. 하지만 준수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경이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준수가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미경이는 할머니는 일하시는 분이야. 다른 건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라고 했어요.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손주가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니, 유치원 행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학부모들이 다 까칠해서 괜히 가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기 싫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돌려서 말한 거죠. 태민아, 엄마가 준수 유치원 행사에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엄마, 요즘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 까칠해요. 괜히 가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경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손주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학예회, 운동회, 생일 파티,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준수의 5살 생일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준수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산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준수가 로봇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미경이가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비싼 걸 왜 사셨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과한 선물 같은데요. 버릇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손주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미경이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경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자기가 산 것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준수 생일 선물로 로봇을 사줬는데 라고 하면서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는 며느리의 무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를 부를 때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해. 맨날 청소만 하면서 살더니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애 교육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태민이한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도 이미 미경이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실제로 태민이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했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대화할 수 있었어요. 태민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얼마나 궁금한데. 아, 엄마, 요즘 좀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준수 학원 보내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도 가끔은 안부 연락 좀 해라.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끝났어요. 2005년쯤부터는 명절에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미경이는 자기 어머니와는 친하게 이야기하면서 저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어요. 미경아, 준수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혹시 공부는 어려워하지 않니?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걸 왜 걱정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로서 궁금해서. 준수 교육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간섭하시면 애도 헷갈려 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마치 제가 간섭하는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더 미움받을까 봐서요. 특히 준수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미경이가 준수에게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자주 찾아뵙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준수도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은 준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은 할머니가 어떤 일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왜 몰라요? 민수 할머니는 선생님이었대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준수야, 할머니는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 비밀인 거야.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특별한 일이라 청소가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둘러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2008년쯤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제가 80이 넘어서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미경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바쁘거든요. 그냥 외식하시죠? 요즘 누가 집에서 생신상 차려요? 식당이 더 편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신에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드리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도 귀찮아했어요. 결국 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생신을 보내야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나?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미경이의 무시는 이제 노골적이 되었고 태민이도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지요. 그때 제 나이가 70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몸도 예전만 못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시큰거렸지만 여전히 일을 해야 했거든요. 준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서러운 일들이 많아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학교 행사에 당당하게 참석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이가 늘 핑계를 대면서 막았어요. 어머님, 요즘 학교 학부모들이 워낙 까칠해서요. 괜히 가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지요. 하지만 미경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게 창피했던 거겠어요. 2012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준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미경이의 태도가 더욱 심해진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준수에게 할머니가 용돈 줄까 했더니 미경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어머님, 준수한테 용돈은 저희가 주고 있어요. 굳이 어머님이 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니? 어머님이 주신 돈 갖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할머니가 청소해서 번 돈이라고 말하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깨끗하게 번 돈이 그렇게 더러운 돈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준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어요. 선물도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용돈도 줄 수 없고 정말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경이가 제 뒤에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줌마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미경이가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해요. 평생 청소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상식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상식 없는 소리를 했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항상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미경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라. 고쳐야지.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항상 허탈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후부터는 미경이가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일부러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청소나 하는 무능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밥충이 주제에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하네. 시골 총부 출신이라 그런가. 정말 답답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혹시 제가 화를 내면 태민이와 더 멀어질까 봐서요. 그런데 아들은 미경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화내는 건 아니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지요. 아들한테 미경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미경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고 물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며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양보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항상 양보하는 쪽은 저였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저에게 양보한 적이 없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준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저만 보면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준수에게 할머니가 뭔가 잘못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할머니 직업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준수도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준수는 친구들은 할머니들이 다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만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 손주까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요. 2016년에 더욱 상처받는 일이 생겼어요. 미경이가 자기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을 통해 들은 건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짐이에요. 평생 청소부로 살면서 우리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뭘 요구해요. 정말 무능한 밥충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걸 알고 정말 분했어요. 얹혀 산다고? 제가 언제 태민이한테 얹혀 살았나요? 오히려 제가 태민이를 도와준 적은 있어도 도움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후 태민이에게 따졌어요. 태민아, 미경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무능한 밥충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얹혀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경이가 그럴 리 없는데. 미경이가 좀 화났을 때 한 말인 것 같아요. 진심은 아닐 거예요. 저도 미경이한테 주의를 줄게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화났다고 시어머니를 밥충이라고 해도 되는 거냐?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좀 거칠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의를 준다고. 하지만 그 후에도 미경이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지요. 미경이가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많으시고 저희 체면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요양원으로 가라고.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한데 왜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경아, 내가 뭔가 잘못했니?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해해 주세요. 불편하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해서 불편하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집에 가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경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2018년에는 건강상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태민이에게 알렸는데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민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병원에서 할부로 해주지 않나요? 할부로 하라고. 제가 80에 가까운 나이에 무슨 할부를 하라는 건지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털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태민이는 병원에서 간병인 쓰시면 되죠 했어요. 2019년에는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해였는데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미경이는 병원에 와서도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양원 들어가면 괜찮으실 텐데 했어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진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청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건물들이 문을 닫거나 청소 횟수를 줄이면서 제 수입도 크게 줄었어요. 그때 정말 생활이 어려워져서 태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태민아, 요즘 일자리가 줄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 돈을 받겠어? 엄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엄마, 국가에서 기초연금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엄마, 요즘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그 후에 미경이가 끼어들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일 그만하시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사세요.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해 드릴 수는 없어요. 지원해 준 적이 언제 있었다고. 오히려 제가 지원해 준 적은 있어도 지원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2021년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경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치매 초기라고.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더라고요. 그 소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복리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시나 봐 라는 식으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소문을 정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다 22년 초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과 우리 집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가 짐덩어리예요. 평생 우리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뭘 요구해요. 무능한 밥충이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나마 요양원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짐이라고, 무능한 밥충이라고, 그리고 혼자 살라고 내쫓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저는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곧 당당해졌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 체면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뭐였던 거냐? 짐이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부담이었다고, 불편했다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심조심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래도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8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혼자서. 하면서요. 며칠 후 태민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미경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혼자 생활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신경 쓸 일이 없고 서로를 위해서예요. 뭐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냐? 그럼 너도 엄마가 짐이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독립해서 사는 게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만을 위한 결정이었지요. 결국 저는 22년 여름
작은 고시원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된 거죠. 그때의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세상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해 여름, 저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3평도 안 되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인생 최대의 절망이었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지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따로 없어서 간단한 요리만 할 수 있었어요. 평생 가족과 함께 살던 제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첫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심한 외로움 때문이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처지가 되었나 하며 밤새 울었어요.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각해졌어요. 월세만 40만 원이었는데 제가 청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40만 원밖에 없었어요.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계란이라도 넣어 먹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몸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영양 부족으로 어지럼증이 자주 일어났고 무릎 아픈 것도 더 심해졌지요. 하지만 병원 갈 돈도 아까웠어요. 진료비라도 아껴야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나이가 펜션이 넘다 보니 새로운 청소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자리들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더 젊은 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계단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벽을 짚고 버텼지만 만약 정말 다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아무도 저를 걱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 무렵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윤소영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나온 윤소영이라고 해요. 할머니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부 확인차 왔어요?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할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 돈을 받아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아들이 있는데 나라 돈을 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윤소영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주었어요. 며칠 후 태민이에게 연락해서 제 상황을 알려봤어요. 태민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일자리도 줄어들고 아들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받아? 그럼 너는 엄마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니?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수급 받으시면 되잖아요.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엄마,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준수도 대학 들어갔고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미경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정말 여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쓰기 싫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나라 돈이나 받으라고 하다니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것이었나? 80년을 살아와서 이게 전부인가 하면서요. 다음 날부터 더 절망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기존에 하던 청소 일자리 중에서 가장 큰 건물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였어요.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였지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남은 일자리로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었는데 고시원 월세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때 윤소영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 상황을 보더니 정말 걱정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기초수급만이라도. 먹고 있어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완강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윤소영 씨는 또 오겠다며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후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어지러움증이 심해져서 고시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다른 거주자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줬지만 응급실에서 혼자 있을 때의 그 외로움.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쇠약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셨지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바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장 연락하세요. 하지만 저는 태민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와봐야 짜증만 낼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요. 다행히 윤소영 씨가 병원까지 찾아와 주었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이제 정말 기초수급 신청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할머니, 자존심도 좋지만 목숨이 더 소중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소영아, 고마워.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때서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소영 씨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정말 마지막으로 태민이에게 연락해 봤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 해서요. 태민아, 엄마가 어제 병원에 실려갔었어.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정말 힘들어. 태민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까지 갔는데 넌 할 말이 없니? 아,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엄마, 그럼 기초수급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도 그런 반응이라니. 그때 정말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날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결국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러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는데 나라 돈을 받는다는 게 여전히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윤소영 씨가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시골에 땅이 있었지만 값어치가 낮고 소득이 없어 기초수급이 승인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매달 일정한 돈이 나오니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일상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가끔 예전 추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태민이가 어렸을 때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던 모습, 준수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현실과 대조되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미경이가 퍼뜨린 치매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복매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태민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달려올까 해서요. 태민아,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아.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 태민아, 엄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 정말요? 심각한 거예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일단 119 부르시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엄마, 응급실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지만 그때 태민이의 반응을 보고 정말 절망했어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도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는 태민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봐야 상처만 받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일도 끊기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늙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아들도 소용없고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좁은 고시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죽을 용기는 또 없었죠. 청소를 하며 아이를 키웠던 과거에 제 자신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속에도 안 좋은 독한 소주를 마시며 신세 한탄만 몇 달을 했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고시원에서 절망적으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낯선 남자분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혹시 김복래 할머니이신가요? 저는 박대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전라도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죠? 5,000평 정도 되는... 아니, 큰일 났어요. 정말 큰 기쁜 일이에요. 정부에서 그 일대를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혹시 고시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게 왜요? 뭔 소리예요? 무슨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산업단지 개발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할머니, 그 개발 계획 때문에 땅값이 폭등했어요. 예전에 평당 5만 원이던 땅이 지금은 50만 원이에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여기 서류 보세요. 정부 공고문이에요. 50만 원이라고? 평당 50만 원이면 5천 평이니까 계산해 보니 25억 원이더라고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제가 가난한 할머니인데 무슨 25억이에요? 이게 정말인가요? 꿈은 아니죠? 할머니, 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대단한 부자가 되셨어요. 박대리가 보여준 서류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려운 말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가진 땅 지역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25억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지금까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던 제가요? 박 대리는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그 일대 땅을 사려고 몰려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 땅은 위치가 특히 좋아서 더욱 비싸게 팔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팔지 마세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값이 더 오를 거예요. 할머니, 제가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중개 수료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박 대리가 저를 속일 이유는 없었지요. 그날 박 대리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토지 대장, 등기 부등본, 모든 서류가 정확했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5,000평의 땅이었고 그 땅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80년을 가난하게 살던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이게 정말일까? 꿈이 아닐까? 하면서요. 다음 주 아침 박 대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머니, 그새 땅값이 또 올랐어요. 지금은 평당 60만 원이에요. 할머니, 요즘 부동산이 그래요. 개발 소식이 나면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어요. 하지만 할머니, 너무 욕심내지는 마세요. 적당한 때에 파는 게 좋아요. 60만 원이면 30억 원이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만에 5억 원이 더 오른 거죠. 박 대리는 저에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어요. 당장 팔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박 대리가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변호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제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강민호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할머니라고 했는데도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30억 원대 자산을 가지신 분이면 충분히 자산가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주변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다니? 자산가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내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가? 자산가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제가 자산가라니.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문득 태민이와 미경이가 떠올랐어요. 만약 이들이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무사와 자산관리사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정말 정중하게 대해 주었어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이 완료되면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마련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했어요. 전체 땅의 30% 정도만 팔기로 한 거죠. 그래도 9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올 거였어요. 2023년 1월 드디어 첫 번째 땅 매각이 성사되었어요. 1,500평을 팔아서 9억 원을 받았지요. 박 대리가 통장 잔액을 보여주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9자리 숫자였어요. 평생 보 못했던 숫자였지요. 그것도 제 통장에 찍혀 있다니.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부자가 되셨어요. 박 대리가 축하해 주었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일단 고시원에서 나와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대 깨끗한 아파트였는데 고시원에 비하면 정말 궁전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을 때의 그 기분, 정말 꿈 같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보며 이제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전히 아껴 쓰려고 하고 비싼 음식은 먹기가 망설여졌어요. 강 변호사가 할머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도 전혀 믿기지 않았거든요. 1년 뒤 3월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은 땅의 가치가 더욱 올라간 거였어요.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평당 80만 원까지 뛰었거든요. 그럼 남은 3,500평이 28억 원이 되는 거였어요. 이미 판 것까지 합치면 총 37억 원의 부자가 된 셈이었지요. 할머니,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박 대리도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단시간에 땅값이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고 다녔고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어요. 돈이 생겼다고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복내야,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던,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겸손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가 부자인 줄 몰랐어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을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좋았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진다면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그해 5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남은 땅 중 일부를 개발업체에 임대하기로 한 거였어요. 매각하지 말고 임대료를 받자는 강 변호사의 조언이었지요. 할머니, 개발이 완료되면 땅값이 더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임대료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월 임대료가 무려 1,0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평생 벌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통장에는 매달 큰 돈이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강 변호사가 조언해 주었어요. 할머니,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건강관리. 그동안 병원 가는 것도 아까워했던 제가 이제는 개인 의사까지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대우였어요.
은행에 가면 VIP 고객으로 모셔주고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던 제가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요. 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럼 그동안 나를 무시한 사람들은 뭐였을까? 나는 돈이 없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이요. 특히 태민이와 미경이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밥충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25억 원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복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자 진짜 무능한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강 변호사가 조언했거든요. 할머니, 복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조용히 미경이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다니는 회사, 자주 가는 상가들. 박 대리의 도움으로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지요. 할머니, 혹시 투자하실 건 있으신가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작은 상가 건물 같은 걸 사보고 싶어. 15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15억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경이가 다니는 회사 건물을 매입했어요. 물론 미경이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어요. 기존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낮았거든요. 특별히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시세로 맞춘 것뿐이었지요. 결과적으로 미경이의 회사는 예상보다 높아진 임대료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급여도 동결되고 복리후생도 축소되었지요. 미경이의 월급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단지 시장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그냥 건물주로서 정상적인 운영 방침을 적용했을 뿐이었지요. 2023년 가을쯤에는 제 자산이 더욱 늘어나 있었어요. 남은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서 평당 100만 원을 넘어선 거였어요. 그럼 총 자산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셈이었지요. 그 무렵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박 대리의 가족을 만난 거였어요. 박 대리의 아내 정혜진 씨와 딸 지은이를 만났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해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 덕분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정말 고마워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모시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박 대리가 더 수고했는건요. 진짜 가족처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혈육인 태민이와 미경이는 저를 짐으로 여겼는데 남인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다니. 특히 지은이가 정말 예쁘고 착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를 진심으로 할머니처럼 대해주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손녀가 된 거죠? 아빠가 할머니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 저희에게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중요해요. 지은아,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니? 아이고, 내가 무슨 천사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윤소영 사회복지사도 여전히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존경해요. 소영아, 네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좋은 일에 돈을 쓰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 저는 마지막으로 태민이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달려올지 말이에요. 태민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시네. 혼자 있기가 무서워. 태민아, 엄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심각한 거예요?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요. 엄마, 병원에 계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태민이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였지만 그들의 반응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라고요.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변호사님,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일단 내가 부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는 말고.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 언론이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방법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역 복지센터에 큰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론에 보도될 테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였거든요. 2024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지역 복지센터에 10억 원을 기부했어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비로 말이에요. 기부식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들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신문에 큰 기사가 났지요. 김복래 할머니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10억 기부. 그 기사가 나가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그 치매 할머니가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라며 믿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어요. 제가 부동산 개발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지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정하는 눈으로 보더니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복래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역시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대단한 분이라고 하다니.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태민이와 미경이가 급히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들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본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곱게 빗고 귀금속도 조금 착용했지요. 예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경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 무능한 밥충이 맞다. 그런데 이 무능한 밥충이가 너희보다 수천 배 부자가 되었네.
이제 와서 너네가 할 말이 있니? 태민이와 미경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미경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내가 수십억 부자를 내쫓았다고? 하며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여준 통장 잔액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정말인가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땅이 이렇게 비싸질 줄은. 그래, 정말이야.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청소부 엄마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몰랐다고? 너는 엄마가 고향에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래, 너희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태민이는 그제서야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미경이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한 말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무능한 밥충이, 시골 촌부, 짐 같은 말들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판단했어. 돈이 없을 때도 너희 어머니였고 돈이 있는 지금도 너희 어머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네한테 한 푼도 베풀지 않을 생각이거든. 그리고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들을 들려주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모욕했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시어머니가 짐이에요. 평생 청소부로 살면서 우리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무능한 밥충이가 뭘 안다고. 녹음을 들으면서 미경이는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태민이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거였거든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이 어머니를 밥충이라고 했다고? 정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잃었어. 태민아, 나는 잠깐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태민아, 내 말을 들어봐. 태민이가 미경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은 항상 미경이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서야 제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있었거든요. 미경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대단한 분? 돈이 있어야 대단한 분이고 없으면 무능한 밥충이야? 나는 돈이 있기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너만 나를 그렇게 본 거야. 미경이는 울면서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미경이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내가 55원 부자를 내쫓았다며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어요. 태민이는 제게 찾아와서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고 계셨구나. 엄마, 아들이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이제 알았냐? 그래, 너는 정말 바보였다. 태민아,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는 그때마다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잖아. 이제 늦었다. 태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후로 태민이는 매일 제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편 동네에서는 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 치매 할머니가 사실은 50억 원 부자였다더라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정하는 눈으로 본더니 이제는 존경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한테 인사라도 해드려야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도 반갑지 않았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역겹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대리 가족과 윤소영 씨였지요. 이분들은 제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결국 미경이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날 그렇게 대했던 죄책감 때문인 것 같다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 딱히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다 자업자득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수도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진짜 후회해요.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저한테는 기회를 주세요. 준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손주만큼은 다르게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수가 가난할 때도 찾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아쉬웠어요. 그래도 준수에게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박대리 가족과 윤소영 씨였지요. 이분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박대리는 제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고시원에 사는 가난한 할머니라고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었거든요. 윤소영 씨는 더욱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었거든요. 기초수급 신청을 도와줄 때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제가 거절해도 계속 챙겨주었어요. 박대리의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돈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박대리에게는 사업 확장을 도와드렸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더 크게 내고 직원도 뽑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윤소영 씨에게는 사회복지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드렸어요. 석사과정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은이에게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딸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느낀 건 돈의 진짜 가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빛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2024년 가을, 저는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박 대리는 사업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윤소영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지은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를 본받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도운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돌려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저는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80년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박대리 가족들과 윤소영 씨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평생 청소부로 살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한 건물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가난할 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제 인품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통장 잔고를 보고 나서야 저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에요. 박대리나 윤소영 씨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할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펜수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은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돈이 생기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돈 많은 가난뱅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한 진짜 부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제가 베푼 작은 도움들이 돌고 돌아서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했어요. 박대리 사업이 잘 되고 윤소영 씨가 더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지은이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돈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